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 우리 GMS의 자랑이신 우리 강태현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따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원광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베들레헴,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선교사 1호로 가셔서 어, 생애를 거기서 섬기고 계시는데, 베들레헴 그 450평 그 땅에 650평의 건평으로 이제 건물을 올려서 유치원을 경영을 하시면서 광야 학교 이러한 귀한 일들도 하시면서 계십니다. 뭐 정말 큰 공간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진귀한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또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사님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베들레헴 강태윤 선교사입니다.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을 이곳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큰아들 집에 6년 만에 와서 큰아들네하고 손주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훌륭하신 우리 GMS의 여러 동역자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베들레헴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지만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 쪽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들레헴은 1993년도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자치 도시가 되어버린 팔레스타인에 속한 도시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오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외신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조금씩 알게 됐지만, 특별히 우리 보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도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팔레스타인은 구약시대의 그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구약의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만 필리스tin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팔레스타인도 구원받아야 될 선교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뭐 편안하게 나누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어, 우리 합동교단에 속한 집안입니다. 저희 할머니, 부모님, 저희는 합동교단 속에서 저도 자랐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외 할아버님도 외할아버님도 그 경한 성경학교를 세우신 어, 그리고 이사장도 하시고 교장도 하신 그 경상도 쪽에서의 우리 합동 교단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저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안과 저희 처가는 우리 골수 합동 교단에 속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합동 골수라고 골수입니다. 저는 저희 모교회는 군산 중앙교회입니다. 이수연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도 하셨던 군산 중앙교회 저희 모교회이고 저희 학생 때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 중앙교회 학생회에서 함께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학생회 때 그 배웠고 자랐던 중앙교회가 제 모판으로서 제 신앙의 뿌리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빨리 목사가 되는 게 좋느냐, 아니면 조금 더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공부를 좀 더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느냐라는 고민을 했고, 결국은 제가 군 제대를 하고 난 후에 일반 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입니다. 익산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재단에서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고 아시겠지만 그 원광대학교는 좀 이 원불교 총본부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 학교 내에도 원불교 학과도 있을 정도로 그런 원불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학교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우리 기독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 학생들의 그 활동이 학교 차원에서 많이 제약을 받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광대학교 기독 학생회를 후배들하고 함께 조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초대 회장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기독학생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독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학교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동아리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서클 연합회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 서클들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했고
제가 그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아,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 내가 보수 신앙인으로서 보수 그 신앙을 가진 청년으로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대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그 당시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들을 아, 또 넓게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지금 팔레스타인의 사역자로 살면서 아, 그 팔레스타인 사회나 제가 살고 있는 그곳을 좀 이게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 생활을 마치고 어, 제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은 좀 내가 넓은 세상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고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87년도에 제가 호주 유학을 떠났습니다. 단돈 150불 딸랑 들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는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심과 또 할 수 있는 그거야 좀 자부심이 충만했던 때였으니까요. 아, 근데 막상 아시겠지만 이게 외국에서 유학생활이라는 것이 스스로 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보지도 않았던 바닥 일들도 많이 하면서 어, 그곳 유학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아, 스스로 그 뭐라고 할까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버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시드니에 가면 본다이 비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멋있는 곳인데 그곳에도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농촌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농촌 교회를 도왔던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이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해결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었고 하나는 농촌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이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그 농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저는 핵심은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야, 농촌 목회를 농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막상 농촌으로 들어가려면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농촌 목회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키부츠였습니다. 그래서 89년도 1월 달에 또 가방 하나 딸랑 메고 아무도 연고도 없는 이스라엘 키부츠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키부츠 생활과 또 모샤브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농촌을 배우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때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갈등이 있다는 걸 그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샤브 때 제가 키부츠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세겜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점령 지역의 팔레스타인 도시예요. 제가 요셉 무덤이라든지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히치하이크를 하려고 제가 모여있는 팔레스타인 청년들한테 길을 물어볼 때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다가오자마자 팔레스타인 청년들하고 이스라엘 군인들과의 투석전이 벌어진 걸 제 눈앞에서 보면서 아 내가 전혀 알지 못했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심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89년도 12월 23일 날 결혼을 하고 90년 5월 1일 날 제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교단 파송이 아니라 그때 김창인 목사님 살아계신 북한 선교원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당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선교지라는 개념보다는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지난 33년 동안 저희를 처음에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받았지만 저희가 살아온 곳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왔고 93년도 오슬로 협정 전에 제가 예루살렘 성 안에 아랍교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군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배날에도 이스라엘 군 집차가 순찰을 도는 그런 지역이었고, 저녁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밖에를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계엄하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위험한 곳을 왜 들어가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팔레스타인 선교를, 물론 제가 예루살렘 아랍교에서 팔레스타인 주일학 목사님을 도와서 주일학교를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선교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보다는 이제는 내가 팔레스타인 선교사로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가능했던 것은 91년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걸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사로 훈련시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그 전쟁 때문에 철수도 하고 했지만 저희는 철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 경제적으로 저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다 뭐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걸프 전쟁 중에 현장에 남아 있었는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쟁의 그 공포라는 것은 그, 제 기억으로는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로 27발의 스카드 미사일이 날라왔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케미칼을 쏜다고 방독면을 나눠줬고 창문들을 다 비닐로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공주 사이에는 정말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그러지만 그 공포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결국은 그 걸프 전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는 그런 항복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그것이 저로 하여금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철수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더라면 지금까지 그 분쟁의 한 폭판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91년도에 걸프 전쟁하고 2003년도에 그 이라크 전쟁 그리고 두 번의 인티파다 저희 집에 그 2차 인티파다 때는 베들레헴이 하나의 그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 매일 저녁마다 그 총격전이 벌어지고 우리 집 거실에도 결국은 총알이 날라들고 우리 옆집도 미사일 공격으로 다 날아가는 거의 한 2년 정도를 그런 속에서 살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탄생교회 옆에서 유치원을 하던 때였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시작하면서 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서 팔레타인의 지도자를 만들고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인티파다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그 아이들도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지냈었고 그리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이런 그 미사일 그 공격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그 소리가 나고 그냥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런 총격들 속에서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유치원을 오면은 아이들이 와서 큰 소리만 나면 그 자리에 서서 오줌을 벌벌벌 싸는 걸 저는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이 선교는 이 아이들을 키워서 무슨 뭐 위대한 인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팔레탄 선교에 대한 내가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그, 제 생각을 바꿨던 건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철수를 했는데 저는 같이 협력했던 아람 목사와 함께 전쟁 그 구호 물자들을 만들어서 저희 센터 주변의 그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구호품을 나눠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웃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외국인이니까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어도 좋겠다. 우리들은 나갈 수 있어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이웃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 나가지 않냐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면서 어릴 때는 철수를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에게 그 마음을 사지 아냐고는, 이 겉으로는 외국인한테 도움 필요하니까 웃고 관계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들이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현지인들과 함께 웃고 울어야 된다고는, 현지인들 속에서 같이 친구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들과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팔레탄 제1호 한국 선교사로서의 제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93년도 오슬로 협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참 수고하고 애쓰고 이거 하다가 결국은 이 비자 문제로 많이 철수를 하는 것을 보았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세워진 서구 교회들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아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늦게 선교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 받기가 어려운 걸 제가 보았고, 저도 뭐 비자 때문에 한 번은 추방도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비자 문제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오슬로 협정에 의하면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 협약을 맺은 것 중에 하나가 5년 후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기로, 이게 자치 정부에서 독립국가로 가기로 되어 있어서, 그때 들은 생각이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이 팔레탄 선교를 위한 털을 닦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물론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제1호 선교사로서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곳 팔레탄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선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선교를 한국교회가 이룰 수 있는 터를 제가 만들어야만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 이런 표현이 적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혼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곳에 선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복덕방하는 그 친구와 함께 베들레헴의 그 땅이란 땅은 다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 땅을 살 만한 돈이 있어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일단 땅을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제가 돈이 막 많아가지고 땅을 돌아본다고 그런 소문도 나고 했지만 그때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준비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건나 10년 만에 지금 현 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룻게 나오는 그 보아스의 뜰입니다. 센터가 있는 곳이 물론 그 10년 동안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속한 서평양노회를 중심으로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써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시겠지만 돈 있다고 땅을 외국인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핵심은 땅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땅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450평의 땅을 구입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땅은 제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코리안 컬처럴 센터로 등록을 했고 개인의 땅이 아닌 한국문화원 이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정말로 이 은혜로 이 구입한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질 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또 기도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과 센터는 개인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GMS에 정식으로 우리는 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는 공증을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왜? 앞으로 이곳 선교는 같이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야 될 공간이 돼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루어야 될 선교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3월 달에 드디어 저기 사진 보이시죠? 땅 파기를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10년 동안 주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였는데 우리 수원 제일교회 지금 은퇴하신 이규왕 목사님께서
우리 센터를 건축과 이걸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선교회를 조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 그 구세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저는 땅을 사면은 한국교회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센터를 세우는 일에 같이 힘을 모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원제일교회에서 초기 센터 공수할 수 있는 헌금을 참 해주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 에,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층입니다. 5층 규모로 약 한 650평의 그 규모로 제가 센터가 세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기다 센터를 세울 수 있겠느냐. 물론 저도 무슨 뭐 공사를 위한 바젯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물론 많은 센터를 세워보신 우리 동역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가. 특히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 재정적인 어떤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 공사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물론 아직도 일부 공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완성을 해서 현재 저희가 저희 센터에 그 방과 교실과 유치원과 한방 클리닉과 도서관과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선교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센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지인 사역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이 팔레스타인을 선교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관심을 갖지만 이 팔레스타인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팔레스타인 선교에 대해서 이게 자꾸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선교는 마지막 땅끝 선교인 유대인 선교를 건너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이 누구냐? 저는 바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선교는 결국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전체를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고 그래서 그 선교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를 위한 현장에서의 전략과 전술과 또 계속적인 선교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센터가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팔레탄을 좀 바로 보고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그곳이 성지 순례지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지 순례지를 넘어서 마지막 땅끝 선교지로서 한국교회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회장으로서의 저희 센터가 세워지기를 사용되기를 기도했고 그래서 센터 그 4층에 제가 약 한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사진들 보셨지만 그런 숙소와 공간들 그리고 각 방마다 이 샤워실과 화장실들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식당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지를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좀 와서 순례지로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지막 땅끝 선교지로서 98% 이상이 무슬림인 이곳은 예배당이고 아까 봤던 곳은 그 도서관입니다. 여러 행사들을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우리가 배우자. 그리고 본인들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니? 현장에 대한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좀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그 선교 훈련팀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훈련을 지금 계획하고 아, 계속 훈련 팀들이 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이런 공간이 한국교회 이름으로 또 GMS 제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거 베들레헴 그 보아스의 뜰에 우뚝 세워져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곳을 선교지로 바로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 땅의 선교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선교에 대한 논의들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냥 시니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선교사이지만 그냥 시니어 선교사가 되었고 시니어 선교사로서의 제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에 이런 공간을 주셨고 우리의 선교 사람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 센터 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 선교 사람들과 또 우리 그 현장에서 좀 쉼이 필요한 선교 사람들은 우리 센터에 와서 좀 안식도 하고 새해물 좀 먹고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먼저는 우리 GMS의 선교 사람들이 좀 쉬시고 싶은 분들, 우리 센터에 오셔서 저희 센터에 그 선교사님들 와서 쉬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우리 센터에 오셔서 좀 쉬고 재충전도 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라오스에 가가지고 그 인도 차이나 그 선교사님들을 그 팀 중에 이스라엘 그 연구회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라오스 한인교회 그 김규주 목사님이 앞장서셔가지고 만드셨는데 저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 우리 성교 사람들이 한번 성서의 땅을 좀 방문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참 어렵다고 저보고 도움을 좀 부탁을 해서 우리가 MOU를 맺어서 우리 센터를 저렴하게 우리 그 사역자들이 와서 머물면서 순례도 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라고 MOU를 맺고 왔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별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센터에 오셔서 인도 차이나처럼 아, 순례도 하시면서 각 지역별로 선교에 대한 그런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우간다에서도 지금 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아프리카 쪽, 베트남 쪽도 많은 선교지에서 저희 센터에를 오려고 그렇게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33년의 제 사역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저 땅에 보내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호 한국 선교사로서의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셨고 또 주변에 많은 우리 동역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자이지만 이제 여러 동역자님들이 함께 더 기도해 주셔서 복음의 마지막 땅끝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저희 센터가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GMS의 우리 동역자님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을 했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보아스 그 유대인과 이방인 룻이 만났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던 곳입니다. 이제 3,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방교회로서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룻처럼 사용되어지리라고 믿고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아스의 뜰에 센터를 저 귀한 공간을 세워주셨으면 믿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GMS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